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팹랩 서울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첫 수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팹랩 제주는 지금 팹랩 서울을 운영하고 있는 타이드 인스티튜트라는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광주, 대전, 대구 뭐 이런 다양한 곳에 팹랩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키르기스탄이라는 처음 들어보신 나라죠. 키르기스탄과 미얀마라는 개발도상국에 또 이런 팹랩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서울하고 제주만 이렇게 두 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팹랩 서울 같은 경우도 이런 방금 소개해주신 디지털 제조 장비를 보유한 공간입니다. 우리 팹랩 서울이 도대체 뭐 하는 공간인지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팹랩을 설립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종로 세운상가라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예전에 이제 뭐 탱크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드는 그런 곳인데요. 뭐 이런 곳에 있는데 이 주변에 워낙 오래전부터 이런 가공직들이나 재료들을 판매하는 곳들이 질비하게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저희는 디지털 제조를 융합해서 뭔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현실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팹랩이고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이 지금 메이커 아카데미 굉장히 긴 과정의 교육 과정도 있고 청소년들을 위한 팹팀 과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위한 캠프 프로그램도 운영했는데요. 3D 프린터로 자동차를 디자인하고 경쟁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한창 드론 이슈일 때는 뭐 이런 이슈가 되는 워크숍들을 저희가 직접 운영했었고요. 지금 팹랩 제주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좀 지연되긴 했으나 장비 사용 교육이 매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티스트들과 융합해서 저희가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공연도 했었어요. 그들이 만든 악기를 가지고. 그래서 전혀 처음 보는 악기 방식으로 연주를 하고요. 과학관 안에 집을 저희가 지었어요. 아까 뒤에 보셨던 CNC 라우터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집을 지었고요. 저희가 예전에 유튜브 전에 아프리카 방송을 할 때는 이 아프리카 방송을 했었어요. 별풍선 받고 그 금액 가지고 이제 수트 만들고 홍대 가가지고 이렇게 쪽팔리지만 앤트맨 수트도 만들고 아마 꾸준히 했으면 유튜브에서도 괜찮았을 텐데 저희가 그럴 여력은 없었던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팹랩 서울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좀 이야기들을 진행할 텐데 여기 좀 제목이 이상한 게 있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얘는 왜 3차 산업혁명이라고 했을까?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그거는 이따 뒤에서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혹시 지난번에 메이커 아카데미를 수강하셨던 분 계신가요? 한 분 계시고요. 혹시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 손 들어주시겠어요? 없으신가요? 그럼 네, 한 번 들으셨죠? 제가 조금은 변형하겠지만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얘는 북한이 나와가지고 3차 산업혁명이라고 제목을 붙였을까? 제가 그 뒤에 이야기들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PT에 한글이 없어요. 다 영어입니다. 근데 제가 다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선 팹랩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제 아까 영상도 보시고 직접 투어도 하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도대체 팹랩이 무엇인가? 바로 패브리케이션 라보라토리라고 합니다. 뭔가를 제조할 수 있는 연구실, 연구소예요. 그래서 그 공간에는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아까 이 앞에서 봤던 3D 프린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절단하는 레이저 커터도 있고요. 아까 뒤에서 보신 커다란 절단 기계인 CNC 라우터라는 기계도 있어요. 여러분들 3D 프린터하고 레이저 커터로 만들 수 있는 결과물은 어떤 거죠? 제품의 껍데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작동을 하나요? 작동을 안 하죠. 우리가 휴대폰 같이, 제가 자꾸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런 휴대폰이 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애플 아이폰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디자인이 예뻐서일까요? 물론 그렇죠. 디자인이 예뻐서. 근데 이게 100만 원의 가치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디자인 때문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전자회로가 있고 그 전자회로 위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올라갑니다. 그 칩 위에 코드가 얹어지죠. 요즘 아이들이 배우는 코딩 교육. 코드가 얹어져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을 제가 하는 거냐면 이런 제품의 껍데기를 3D 프린터나 레이저 커터로 만들 수 있지만 이 제품이 가치가 있으려면은 그 안에 전자회로를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메이커 아카데미 기간 중에는 직접 서킷보드를 만들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두이노라고 하는 손바닥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체험해 볼 거예요. 나는 공대생도 아니고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속된 말로 쌉가능이라고 하는데 요즘 아이들이 많이 얘기하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감 가지고 아까 그 두 선생님들을 잘 따라가신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그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게 팹랩이 사실은 이런 공간들이 이미 과거에도 있었어요. 여기 이쪽 면을 보시면은 공구들이 목공방에서도 보는 그런 공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화 아이언맨에서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 수트를 만들 때 망치 가지고 톱 가지고 잘라서 만드나요? 아니죠. 로봇이 만들죠. 그 로봇은 뭘로 작동을 할까요? 컴퓨터로 작동을 합니다. 결국 마찬가지로 이 팹랩과 과거의 공방의 차이점은 컴퓨터로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과정 8월 말까지 듣는 과정에서 단 하나의 수업, 오늘까지 포함해서 3개의 수업을 제외하고 모든 과정은 컴퓨터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디지털 데이터를 만드는 체험들을 해보실 겁니다. 자, 이 팹랩이 어디서 시작했냐면 미국 MIT의 Center for Bits and Atoms라는 곳에서 시작했어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대충 어떤 연구소가 있구나, MIT라는 대학교에. 거기에 닐 거센필드라는 교수님이 수업 하나를 열어요. 그 수업의 이름이 뭐냐면 How to make almost anything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만드는 방법이란 이름의 수업이에요. 혹시 여기 공과 출신이신 분 계세요? 네, 한 분, 두 분. 저 질문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왜냐면 저 학창시절 질문 받는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괜히 손 들러가면 학과 어디세요? 교수님 누구예요? 더 물어볼 거 같고. 저 질문 안 하니까 편하게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공과대학교, 저도 이제 공과 출신 전자공학하고 기계공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면 전공 수업의 이름이 뭐냐면 고체역학, 유체역학, 동력학, 전자기학, 신호미 시스템, 이런 따분한 이름이에요. 아마 문과도 똑같을 거예요. 뭐 경제학, 원론, 막 뭐 이상한 이름의 따분한 이름인데 이 교수님은 MIT에서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름의 수업을 엽니다. 아니나 다를까 학생들이 막 신청해요. 그러고 나서 15주차 수업이 끝난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처럼 강의 평가를 합니다. 근데 학생들의 평가가 와, MIT 역사상 가장 실용적인 학문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좋은 수업 우리 MIT 학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뜨려보자. 그래서 팹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화상으로 송출을 해요. MIT에서 송출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팹랩들이 TV를 켜고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점 찍혀 있는 데가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팹랩 서울입니다. 그래서 저희 팹랩 서울은 MIT하고 직접 매주 수요일마다 수업을 해요. 근데 그 수업이 보스턴에서 아침 9시에 캠을 켜고 수업을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수업을 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팹아카데미라는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 팹아카데미라는 수업의 원래 이름이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 이 수업을 들으면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고 하고 어떤 분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사례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사례가 아니네요. 그 전에 우선 수업 커리큘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 날에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디지털 제조가 도대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는데 앞글자만 보면 CAD예요. CAD. 여러분들 CAD 들어보셨나요? 도면 친다라는 말 하죠? 도면을 그리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메이커 아카데미에서도 2D 디자인을 할 거예요. 그걸 CAD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AD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장비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겉에 장비만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건 겉에 껍데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전자회로를 디자인하고 실제 PCB 보드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프로그래밍하는 과정, 그리고 센서들, 액추에이터들 이런 걸 다루는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킹. 요즘 뭐 웬만한 전자기기 다 블루투스 통신하죠. 그래서 블루투스 사용하는 것도 배우고 와이파이 모듈을 사용하는 것도 배우고 쭉쭉 배워요. 그 다음에 여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발명, 지적재산권,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까지 배워요. 그래서 저희 메이커 아카데미도 이 팹 아카데미를 한글 버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만드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결국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나 재밌자고 만들 수도 있지만 그걸 또 나눌 수 있고 나누는 과정에서 내 노력이 들어갔으니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아마 다음 주 금요일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2주 동안 이 배운 걸 바탕으로 미친 듯이 만들어요. 처음에 정했던 프로젝트를 쭉 타고 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결과들을 하나씩 영상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첫 번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랑 2015년도에 같이 들었던 학생인데 이 친구는 이때 당시 대학생이었어요. 뭘 하고 싶었냐면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몇 인칭 시점으로 살아가죠? 1인칭으로 살아가죠. 근데 컴퓨터 게임 자녀분들 하는 거 보면은 3인칭으로 나를 바라봐요. 뭐 배틀그라운드나 이런 거, 오버워치 이런 거 보면 3인칭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사람은 꼭 1인칭으로만 살아가야 돼? 3인칭으로 나를 바라보면 편한 점이 되게 많던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첫날 상상한 게 왠지 내 눈을 VR 헤드셋을 끼워서 속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다가 영상을 송출할 때 뒤에다 막대기를 달아가지고 카메라를 달고 그 카메라의 영상을 VR 헤드셋으로 전송하면 3인칭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카드보드로 이렇게 만들고 여기 자기 뒷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움직이면은 헤드 트래킹이 돼서 뒤에 있는 카메라, 3D 프린터가 아두이노로 만든 카메라가 따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보드 같은 경우도 다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결과물을 만든 거예요. 일단은 뭐 잘 만들었어요. 근데 여전히 내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사례를 보시면은
이 친구는 디자인을 전공한 친구인데 영상 촬영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한도전이나 런닝맨 보면 막 뛰어갈 때 카메라맨이 뒤에서 쫓아가잖아요. 근데 영상이 흔들리나요? 안 흔들리나요? 안 흔들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짐벌이라는 장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짐벌이라는 장비는 뭐냐면 내가 막 뛰어갈 때 막 그냥 손에 고정이 돼 있으면 이렇게 흔들릴 텐데 이거를 지금 좀 멋있는데요? 약간 막 이렇게 흔들어도 수평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걸 해주는 게 짐벌이라는 장비인데 이 친구는 그냥 스마트폰 짐벌 같은 경우는 중국산 이제 싸게 사면 한 10몇만 원에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원래 고급 장비는 되게 비쌉니다. 이런 DSLR을 하는 짐벌 같은 경우도 수백만 원의 호가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한 거는 짐벌? 내가 한번 만들어 볼래 라고 해서 시작을 합니다. 디자인을 전공한 학생인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단순히 갖고 싶다는 이유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이거예요. 좌우로 흔들어도 지금 수평을 유지하죠. 약간 삐끗해요. 앞뒤로 흔들어도 역시 계속 카메라는 한 곳을 응시합니다. 수평을. 그래서 이 초록색 파트들은 다 3D 프린터로 만든 거고 이 나무 파트는 CNC 가공을 한 거예요. 그 레이저 커터로 가죽을 잘라서 손잡이를 만들어줬고 컨트롤하는 건 다 아두이노를 가지고 컨트롤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한 학생, 뭔가 만드는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전공임에도 이 수업을 하나씩 하나씩 들으면서 선생님을 잘 따라가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8월 말까지 선생님들이 하는 거 잘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이걸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지원서에 적어주셨던 프로젝트들 중에는 제가 봤을 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충분히 다 가능한 것들을 적어주셨어서 여러분들 충분히 8월 말까지 잘 수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뭐 당장 여러분들이 컴퓨터 이용해서 뭘 만들고 이러고 싶으시겠지만 오늘은 이 디지털 제조가 팬랩이 왜 중요한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나요?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예요. 엘빈 토플러 들어보셨나요? 자, 이분이 쓴 책 부의 미래 난 읽어봤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부의 미래 없으세요? 자, 이 책이 두께가 한 이 정도 돼요. 굉장히 읽는데 막 난해하고 어려워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책에 나오는 그 핵심 내용을 한 단어로 축약을 해드릴게요. 바로 여기서 프로슈머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프로슈머는 뭐냐면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어예요. 프로듀서는 생산자, 컨슈머는 소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생산자예요, 소비자예요? 하시는 일에 따라서 뭐 생산자일 수도 있고 소비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엘빈 토플러는 앞으로 부의 미래가 이 프로슈머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고 아마 이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 프로슈머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이미 과거의 책,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예측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프로슈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대표적인 프로슈머가 누가 있을까요? 유튜버. 과거에는 방송국이 방송국 컨텐츠를 프로듀싱해서 판매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벌어들였죠.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과거에 지상파를 많이 볼 때는 아파트 관리비에 TV 수신료 이런 것들을 다 내고 있었어요 이미. 그렇게 여러분들은 소비를 하고 방송사는 프로듀싱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컴퓨터나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유튜브로 송출을 하고 그거에 상응하는 수신료를 받게 돼요. 광고료를 이용해서. 이제는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생산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소비까지 겸하는 프로슈머가
프로슈머의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조업과 관련된 것도 어떤 공장, 자본가가 소유하던 것들을 이런 3D 프린터와 이런 디지털 제조 장비들이 차츰차츰 개인화되면서 무너질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가 얘기하는 바입니다. 제가 왜 서두에 제목에 3차 산업혁명이라고 적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12년도에 이코노미스트 표지인데 3차 산업혁명이라고 되어 있고 이 사람이 어디 앞에 앉아있죠? 책상 앞에 앉아있죠? 그 책상 위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 앞으로는 2차 산업혁명의 상징인 컨베이어 벨트가 있어요. 자동화. 그 컨베이어 벨트 위로 자동차도 나오고 비행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앞으로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개인이 집에서 심지어는 책상 위에서 제조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가 3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하냐면 그거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걸 시작하게 된 계기가 슈밥이라는 그 경제학자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말을 해요. 그게 독일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자동화되고 로봇화되는 그 생산 시스템. 근데 그걸 보고 우리나라에서 때마침 정권이 바뀌면서 과거에 이제 녹색 성장 그리고 창조 경제 그 다음 뭔가를 이거를 감싸서 하나의 키워드로 구호를 외쳐야 되는데 AI, 자율주행, 로보틱스, 우주산업, 5G, 빅데이터 너무 많은 것들이 범람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녹색으로 묻기도 그렇고 창조경제로 묻기도 그렇고 하다가 이거를 우리 그 다음 산업혁명이라고 해볼까 해서 3차 산업혁명을 건너뛰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가져다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하나, 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결국은 관점의 차이예요. 제가 그 4차 산업혁명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산업혁명은 제조산업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씩 단계를 붙입니다. 1차 산업혁명은 방직기를 통한, 증기기관을 통한 발전이었다면 인간이 손으로 하던 게, 그 다음에는 전기 방직기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하죠. 그 다음에 이 거대한 공장들이 다시 개인화되는 혁명을 만나면서 이거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말이 길었는데 이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진이에요. 책상 위에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니터 속에 에펠타워를 디지털 그림으로 그렸어요. 여러분들 디지털 디자인 이미 하실 줄 알아요. 뭘 하실 줄 알죠? 윈도우를 켜면은 그림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판에서 여러분들 그림 그리는 게 이미 2D로 그림을 디지털화해서 그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배우실 거는 그냥 그걸 3D로 그리는 것 뿐이에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3D로 그리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USB 케이블을 따라서 공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3D 프린터로. 그 다음 3D 프린터에서 출력을 하면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에펠탑이 등장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가 뭐와 뭐로 통신하는지 아세요? 키보드와 마우스? 본체와 모니터? 어떤 신호가 오고 갈까요? 바로 0과 1을 가지고 통신을 합니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자, 이 모든 것들이 0과 1로 통신하는데 우리는 그걸 영어로 비트라고 해요. 비트. 그리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상 만물은 뭘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들 몸도 그렇고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를 영어로 아톰스라고 해요. 비트, 아톰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바로 팹랩의 근원 MIT Center for Bits and Atoms는
이런 걸 연구하는 곳이에요. 뭘 연구하는 곳이냐면 과거에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 모든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비트들을 다뤄서 플랫폼을 만들고 수많은 비즈니스들을 영위해 왔죠. 근데 이제 그 다음 과거에는 비트만 다루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디지털 제조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비트만 생산할 수 있으면 아톰즈까지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게 바로 이 MIT의 Center for Bits and Atoms라는 연구소이고 거기서 이 팹랩이라는 개념을 창시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 3천여 개의 팹랩이 존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어려워졌는데 과거만 해도 제가 해외에 출장을 가면은 꼭 그 나라 팹랩을 들렸어요. 그게 또 하나의 네트워킹이 됩니다. 자, 과거의 제조 방식은 전통적인 제조 방식, 흔히 말하는 장이, 쟁이, 장인 이런 사람들이 한 동작을 수만 시간 반복해서 단련된 자신만의 기술을 가지고 가치를 인정받아서 부를 창출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할 수 있으면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같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반복 재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제조의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해요. 제조의 민주화. 자, 3D 프린터가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뉴스에서 한 7년 전부터 얘기 나오기 시작했을까? 한 10년 전일까요? 그러기에는 여기 있는 컴퓨터가 너무 낡았죠? 이미 3D 프린터는 30년 전에 처음 나왔어요. 그럼 왜 이제 와서 이슈가 되는 걸까요? 도대체 왜? 그거는 바로 램랩이라는 오픈소스 3D 프린터가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일단 램랩은 그 3D 프린터의 이름이고 오픈소스를 한번 알아볼게요. 나 오픈소스가 뭔지 들어봤다. 없으시고요. 자, 오픈소스는 뭐냐면은 이 머스터드 소스 그런 거 아니고요. 죄송해요. 저도 아저씨라. 자, 이 오픈소스가 뭐냐면은 소스가 정보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공개하는 거예요. 과거의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발명하자마자 그 기술을 발명하자마자 페이턴트를 걸겠죠. 근데 이 페이턴트가 30년 뒤에 끝나서 2007년도에 영국 베스 대학교에서 3D 프린터 만드는 방법을 다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3D 프린터가 이 램랩이라는 3D 프린터예요. 자기 3D 프린터 몸에 있는 부품조차도 3D 프린터로 생산을 하는 거예요. 자가 복제라는 말은 좀 너무 과하고 어쨌든 자기 몸에 있는 그 부품들을 3D 프린터로 스스로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3D 프린터 만드는 방법을 다 공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저기서 만들기 시작하겠죠. 따라 만드는 거 잘하는 나라가 어디죠? 중국. 중국이 만들면 가격이 싸져요. 여러분들 아마존이라는 웹사이트 아세요? 우리나라 G마켓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존에 접속하시면 3D 프린터를 단돈 199달러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자, 3D 프린터가 199달러예요. 2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사겠다고 싼데? 라고 하실 수 있고 어떤 분은 내가 뭐 어디다 쓸 건데? 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그렇게 갈릴까요?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끄덕이신 분은 자기가 기대했던 비용보다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한번 사서 해볼까라는 호기심일 수 있고 나는 그래도 할 이유가 없어라고 하신 분은 도대체 이거를 내가 활용할 줄도 모르고 이걸로 나오는 결과물이 20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3D 프린터의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무슨 소리지? 자, 그러면은
제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뭐 신들리면 될까요? 점수가? 근데 우리는 항상 제가 신들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인류 최초의 컴퓨터가 뭐죠? ENIAC이라는 컴퓨터입니다. 이 공간만한 기계예요. 근데 이 기계가 수행할 수 있는 게 어떤 능력이었을까요? 덧셈 뺄셈이에요. 계산기. 이 거대한 컴퓨터, 최초의 ENIAC이라는 컴퓨터가 계산을 하는 능력을 지녔어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나서 애플2 컴퓨터라는 퍼스널 컴퓨터가 등장을 해요. 과거에 ENIAC을 만들 때만 해도 그 ENIAC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거는 특수 연구 목적으로 개발된 거기 때문에 너희같이 하찮은 일반인들이 쓰는 그런 기계가 아니야 라고 치부합니다. 근데 애플2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달라지죠.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언제 처음 접하셨나요? 아마 각자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처음 도윤아, 제 이름이 김동현입니다. 도윤아, 아빠가 이 286 컴퓨터인데 이거를 배워야지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낑낑대고 286 컴퓨터를 가져오셔서 영어 원서로 된 책을 보면서 컴퓨터 사용법을 익히셨어요. 그걸 보던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나도 컴퓨터 배워야겠는데 해가지고 사설 학원에 B 플로피 디스크를 들고 다니시면서 드드드드드 컴퓨터를 배우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배웠을까요? 저는 학교에 수업이 없었어요. 학교에 컴퓨터 수업이 없어서 방과 후 수업으로 돈을 따로 내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 여동생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컴퓨터 수업을 통해서 컴퓨터를 배웠어요. 자,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어떤 혁신적인 도구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합리적인 가격이 될 것. 내가 구매력을 지닐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떨어질 것. 두 번째는 국민 절대 다수가 학습할 것.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힐 것. 그리고 그 가치가 증명이 될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3D 프린터의 가격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20만원, 심지어 DIY로 조립하는 건 우리나라에 99,000원짜리 3D 프린터도 나왔어요. 가격은 이미 충분히 떨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3D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 3D 모델링은 과거에 기계공학과나 산업디자인학과, 건축공학과 이런 데서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뺨랩이 문을 열었을 때 제일 많이 오는 고객이 산업디자인학과와 건축학과였어요. 그들은 이미 3D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3D 프린터 사용법만 배우면 여기 있는 모든 기계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3D 프린터를 쓸 수 있다고? 왠지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집에 있는 인쇄기, HP 프린터나 캐논 프린터를 학원 다니면서 배웠나요? 아니죠. 그냥 쓰다 보니까 됐어요. 작동법도 어렵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시는 3D 프린터는 클릭 3-4번만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HP 프린터나 캐논 프린터 쓸 때 어려웠던 이유는 뭐가 어려운 거였죠? 콘텐츠를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한글로 보고서 쓰는 게 어려운 거고 엑셀 시트로 회계 정리하는 게 어려운 거고 어디서 발표할 때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예쁘게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8월 말까지 학습하실 능력은 물론 사용법은 한 번씩 배우실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면을 어떻게 잘 만들지, 어떻게 양산을 염두하고 도면을 만들지, 혹은 내가 어떻게 코드를 잘 짤지, 효율적으로 짤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기간 동안, 메이커 아카데미 기간 동안 학습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재작년부터 코딩 교육이 의무화됐고 그 코딩 교육이 메이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확장이 되면서 과거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던 전산실이 메이커 스페이스로 교체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과 코딩을 할 줄 알게 되고 그게 기반이 되면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컴퓨터로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이런 걸 하던 과거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물건들을 직접 만들어서 파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이미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시 프린터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네. 프린터기가 1951년도에 잉크젯 프린터가 먼저 개발이 됐어요. 혹시 여기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 써보신 분 계신가요? 자, 기술 자체는 잉크젯 프린터가 먼저 개발이 되고 그 다음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 그리고 서멀 프린팅 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서멀 프린팅 방식이 뭘까요? 여러분들 카드 긁으면 영수증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열 전사 방식의 프린터예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3D 프린터도 지금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3D 프린터가 있어요. 지금 다음에 3D 프린터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여기에 있는 3D 프린터들은 뭐라고 할까? 글루건이랑 되게 비슷해요. 글루건 써보셨어요? 글루건이 그 끝에 열을 가해서 글루 심지를 녹이죠. 마찬가지로 이 플라스틱 심지를 녹여서 한 층씩 한 층씩 도면을 그려서 쌓는 방식이 이 3D 프린터예요. 근데 이 3D 프린터 99,000원부터 100만원까지 하는 저 가정용 3D 프린터, 저가형 3D 프린터는 지금 이 중에서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저 100만원에서 돈을 조금만 더 줘서 2,000만원, 3,500만원 이렇게 가시면은 풀칼라 3D 프린팅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 3D 프린터는 단색 프린터예요. 내가 어떤 색을 넣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다 한 가지 색깔로밖에 출력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을 조금 더 줘서 2,000만원, 3,500만원 주면은 풀칼라 프린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돈을 조금만 더 줘서 3억 5천만원에서 5억 정도를 주시면 그러니까 풀칼라인데 멀티 머티리얼이 돼요. 그 멀티 머티리얼이 무슨 말이냐면 저거는 플라스틱 소재 하나만 되는데 그 프린터기는 다양한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은 연질, 경질, 배합 다른 두 가지의 소재를 배합해서 배트맨 피규어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단단하게 서 있어야 되니까 다리는 단단하게 올라와야겠죠? 그리고 다 만들었을 때 망토는 휘날리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막 펄럭펄럭 휘날리지 않고 구부러지는 정도로. 그러니까 이미 돈만 있으면 다 가능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돈을 조금만 더 줘서 9억에서 11억 정도를 주시면은 금속 3D 프린팅이 가능해요. 티타늄이라던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의 모든 소재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금 뭐 세라믹 3D 프린터도 있고 거의 모든 소재를 여러분이 상상하는 소재를 다 출력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프린터를 기억하는 게 역시 아버지가 그때 당시 돈으로 68만원짜리 HP 흑백 프린터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낑낑대면서. 엄청 무거웠어요 그때 프린터는. 야 동현아 이제 집에서 책을 만들 수 있어 하면서 가져오셨어요. 엔터 탁 이렇게 하면은 10포인트짜리 한 줄도 다 못 썼어요. 너무나 느리고 비효율적이죠. 근데 옆집에 가니까 거기는 아저씨가 레이저 프린터를 사온 거예요. 야 동현아 너 왜 이렇게 느린 프린터 쓰냐? 우리 집은 레이저야. 엔터 이에 질세라 저희 아버지가 HP 풀칼라 프린터를 사가지고 온다. 잉크젯 프린터. 그러니까 동현아 이제 집에서 사진을 뽑을 수 있어. 사진관에 갈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이마지를 넣으니까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도 사진을 인화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프린터를 쓰세요? 풀칼라 레이저젯을 쓰시죠? 내가 막 어디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급한데 클릭을 누르면은 30장이 슝 굉장히 빠르게 나옵니다. 여기에 시사점이 있어요.
3D 프린터의 속도 개선이 될까요? 됩니다. 벌써 10배 빠른 프린터, 100배 빠른 프린터가 나왔고요. 계속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개발됐던 3억 5천짜리 프린터, 9억 원짜리 프린터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지않아서 지금 저기 있는 3D 프린터가 도트매트릭스 프린터라면 100배 빠른 프린터가 어느 순간 우리 책상 위에 여러분들의 집 컴퓨터 옆에 얹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하는 머그컵을 세라믹으로 뽑을 때도 출력을 할 수 있고 내가 갖고 싶은 피규어 장난감도 원하는 색상대로 디자인해서 뽑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확언은 드릴 수 없지만 과거에 비추어 보았을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한번 좀 예측을 해볼게요. HP 프린터나 캐논 프린터가 아버지가 그때 68만원, 기계값이 68만원일 때 HP가 비즈니스를 하면 돈이 됐을 거예요. 기계 하나에 68만원이니까. 근데 지금 하이마트에 가면은 45,000원짜리 복합기를 살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돈이 됐는데 지금은 기계 팔아서 돈 버는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HP나 캐논은 어떻게 돈을 벌죠? 맞습니다. 잉크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면 3D 프린터 지금 100만원짜리가 20만원, 14만원, 99,000원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막 3D 프린터의 시대 보니까 3D 프린터 제조업을 해야지. 그러면 망하겠죠? 지금 우리나라에만 3D 프린터 제조업을 하는 게 한 3년 전에 50개였어요. 알게 모르게. 여기에 보이시는 3D 프린터들도 다 국내 제품이에요. 그럼 전 세계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나라만 3D 프린터 제조업이 50개인데 결국 머티리얼 시장으로 갑니다. 재료 시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저렴한 소재는 이게 이제 플라스틱 PLA라고 하는데 12,000원 정도예요. 1kg에. 이게 여러 가지 색상이 있겠죠. 그 색상을 골라서 할 수가 있고 저 소재도 옥수수 전분이 들어간 PLA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따가 나중에 3D 프린터 수업 때 배우실 거예요. 석유 화합물인 ABS. ABS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이들 레고 재질이 ABS예요. ABS도 뽑을 수 있고 유연한 소재도 뽑을 수 있어요. 이 저렴한 프린터로. 그리고 전기 전도성을 갖는 필라멘트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카본 필라멘트도 있어요. 카본 들어보셨나요? 카본 같은 경우는 자전거, 엄청 가벼운 자전거 만드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삼천리하고 우리나라의 3D 프린터 제조업하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가정용 3D 프린터로 자전거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카본을 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미 가능한 거예요. 카본 필라멘트만 주문하면은 집에서 자전거 프레임을 직접 출력을 하고 바퀴하고 체인은 당연히 기존에 있는 거 껴야겠죠? 끼면은 타고 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비싼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이런 리퀴드 폴리머, 액상의 재료를 사용을 합니다. 해상도가 엄청 좋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파우더 형태. 여기서 이제 메탈 파우더를 쓰게 되면은 이걸 레이저로 용융을 시켜서 금속 3D 프린팅을 하는 거예요. 아쉽게도 저희가 9억 원이 없어서 이거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 인터넷에 보시면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